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 2강 오늘도 한번 재밌게 물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파동 배웠죠. 제1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파동,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 배웠는데 우리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뭐 이런 그래프 하나 나왔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왔고요. 저번에 설명 안 해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파동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물리학자들도 아마 수학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파동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라고 많이들 얘기해서 아마 나중에 이제 물리에서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면 아마 파동하고 연관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거 복기를 해보자면은 총 4개 배웠죠. 웨이브프렌드. 웨이브프렌드는 이 파동 한 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SI는 미터. 프리퀀시는 어떠한 점을 하나 잡고 이 1초 동안 이 점을 몇 개의 파동이 지나가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앰플리튜드는 이 파동,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양과 음을 지나가는 이 파동 그래프의 평균값에 나타나는 x축, 즉 이제 민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서 하나의 곡선의 꼭지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앰플리튜드 A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로 했죠. 양음 상관없이 꼭지점이면 무조건 앰플리튜드, 그리고 추가로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를 우리가 픽 투 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타임 피리어드는 뭐였냐? 이 하나의 파동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물어보는 거였다. 이게 저번에 배웠던 이제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조금 파동에 대한 우리가 수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속력 스피드죠. 스피드의 공식은 이제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그 파동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뭡니까? 스피드, 즉 이제 V라고 하는 velocity라는 친구는요, 뭡니까? 타임을 나타내는 게 타임 피리어드였죠. 타임 피리어드 분의 디스턴스는 뭐가 있었습니까? 람다, 웨이브 랭스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기호로 나타내면 타임 피리어드 나타내는 대문자 t분의 웨이브 랭스 람다, t분의 람다다. 근데 타임 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타임 피리어드는 S였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친구가 프리퀀시잖아요. 프리퀀시는 S분의 1이란 말이죠. 즉,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T-1제곱은 F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람다 곱하기 T-1제곱이니까, 즉 얘가 얘랑 같죠? 그래서 F 람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공식이 F 람다라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추천해드리면 2번 거고요. 왜냐하면 2번 걸 조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즉 이거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S-1제곱은 헤르츠로 다시 한번 저희가 단위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덴시티라는 게 있죠. 덴시티가 뭘 뜻합니까? 밀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밀도와 이 파동의 속도를 반비례하죠. 왜냐면요, 밀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입자가 무거워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동이 느려지겠죠. 왜냐면 입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파동의 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덴시티라는 걸 저희가 또 처음 봤으니까 덴시티에 대한 공식은 뭡니까? 이제 볼륨 V분의 이제
매스 질량이 그래서 V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냐면은 덴시티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덴시티의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의 볼륨, 그러니까 유닛 볼륨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볼륨의 SN은 미터 세제곱이니까 1m 세제곱당 차지하는 질량의 크기를 덴시티, 즉 밀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이 친구의 정의만 보는 것만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파동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파동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 그리고 식 같은 것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파동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누죠.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범위, 영어로는 레인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레인지로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총 7개, 8개 정도의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바꿔야겠죠. 스펙트럼 오브 웨이브라고 저희가 한번 제목을 짓고 나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 읽어볼 거는 울트라 소닉이라고 합니다. 소닉이라는 거는 파동이라는 뜻이, 울트라 소닉은 2MHz에서 어디까지 있냐면요, 15MHz 이렇게까지 범위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겠죠. 프리퀀시, 즉 주파수가 2MHz에서 15MHz까지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제 단위를 보자면 이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죠. 킬로는 천의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가는 이렇게, 즉 100만을 뜻하는 거예요. 메가는 100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보는 방법은 킬로 메가. 이 항상 단위는 세 개로, 세 단위로 끊어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가, 킬로, 메가. 3의 배수로 0이 늘어난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를 한번 프리퀀시, 주파수를 기점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만약에 프리퀀시가 20kHz, 범위를 잘못 썼네요.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사용되는 범위, 원래 범위 같은 경우는 20Hz, 죄송합니다. 20Hz에서 20kHz까지 되는. 만약에 20kHz를 지나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울트라소닉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작을 때라는 말이죠. 뭐보다 작을 때? 20보다 작을 때. 20Hz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인프라소닉이라고 해요. 인프라소닉이라고 뜻하고요. 울트라소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사용하냐면요, 동물들이 사용하죠. 보통 주로 동물들이 사용하는 거, 이제 초음파라고 해요. 초음파로 대화하는 동물들이 뭐냐면 이제 뭐 박쥐나 돌고래 같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울트라소닉이라는 이 친구를 어디서 사용합니까? 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정답을 쓸 때 이 친구는 이제 크라이테리아 D 파트에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알고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트라사운드 탭이라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울트라사운드 탭이라고. 보통 이제 안경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긴 쟁반 같은 트레이에 물 담아놓고 이렇게 안경 이렇게 넣으라 하거든요. 이 안경 넣으면은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물에 파동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안경을 세척해내는 용도인데, 여기 사용되는 파동이 이제 여기서 쓰는 울트라소닉 초음파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디컬 인더스트리. 즉 의료 산업에도 사용이 되는 거죠. 의료 산업 말 그대로 초음파 있잖아요. 초음파 검사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산모의 배가 이렇게 있고 아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내겠죠. 여기로. 그러면 아기한테 부딪히는 건 이렇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흡수되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되고 뭐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흡수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메디컬 인더스트리, 즉 의료 산업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울트라소닉은 전반적으로 어떤 파동을 쓰냐면요, 레이디오 웨이브라는 걸 써요. 레이디오 웨이브가 뭡니까 이제? 라디오파죠. 라디오파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레이디오 웨이브도 쓰지만 무조건 레이디오 웨이브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파동도 같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걸 쓴다라고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동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울트라소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죠. 울트라소닉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에코, 메아리죠.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소드. 총 세 가지를 우리가 울트라소닉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잘 알아보자면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동이 나눠져 있어요. 샌딩 시그널. 그러니까 보내는 주파수가 있고 오는 주파수가 있어서 오는 주파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receiving signal. 그러니까 샌딩 시그널로 통해서 보냈고 리시빙 시그널로 다시 반사되는 걸 받은 거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뭘 사용합니까? 레이디오 웨이브. 방금 나왔던 레이디오 웨이브를 이 두 가지 친구들이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럼 저희 한번 레이더를 먼저 보도록 하죠. 레이더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레이더가. 그럼 레이더가 어떤 파동을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비행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겠죠, 파동을. 그러면은 여기서 맞은 파동이 또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맞은 이 거리를 재는 걸 우리가 레이더 뭐라 그래요? 레이더 디텍션. 레이더 디텍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파동을 보내서 무언가가 맞고 돌아옴으로써 이 리시빙 시그널을 인지하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 레이더 디텍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대충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거리가 벌어져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제 뭡니까? 레인징이라고 하죠. 레인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범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 또한 우리가 범위라고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위를 계산하는, 즉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걸 레이더 레인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레이더는 끝났네요. 레이더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에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는 이제 에코라고 안 하고 에콜로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에콜로케이션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에콜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박쥐 이렇게 생겼죠. 박쥐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먹이의 이제 거리를 알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나비가 하나 있다고 쳐보면은 일로 박쥐가 초음파를 보내요. 그러면은 나비에 맞고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receiving 시그널이라고 하고, 내가 보내는 이 보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sending. 친구를 sending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기는 해요. sending 시그널과 receiving 시그널 두 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여서 에콜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에콜로케이션은 이 박쥐가 보내는 파동의 속도를 구하게 되는데, 속도는 뭐였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그러면은 시간이겠죠. 왔다 가는, 그러니까 왕복하는 시간분의 뭐겠습니까? 왕복하는 거리니까 이 d겠죠. 하나 가는 걸 d라고 하면 왔다 또 오는 거니까, 그래서 t분의 2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에코로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낸다, 맞고 돌아온다 라는 거. 그거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 같은 경우도 아까 했었던 레이더와 되게 비슷한 원리여서 소나는 그렇게 소나는 설명하지는 않는 걸로 하고요. 다시 표면으로 돌아와서 사운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파동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드디어 소리에 관해서 한번 알게 됩니다. 소리도 인프라소닉과 울트라소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직선상의 그림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면 여기를 이제 인프라소닉, 여기를 휴먼 어디블 레인지라고 해요. 여기가 울트라소닉이었죠. 아까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20Hz에서 20kHz였죠. 그러면 휴먼 어디블 레인지,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20Hz에서 당연히 20kHz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운드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자면요, 사운드가 뭐냐면요, a form of energy which create noise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친구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예요. 물론 파동의 형태로 나오는 에너지긴 하지만 이 친구 또한 에너지라는 거죠. 얘가 에너지라는 내용은 언제 또 다시 나오냐면요, 9학년 때 efficiency, 즉 효율성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친구가 에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잠깐 알려드리자면 어떤 모터가 있어요. 이런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이렇게 막 작동이 되다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여기 20V라는 전압을 공급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가해진 에너지가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사운드 에너지 나왔죠. 사운드 에너지 혹은 뭐 열 에너지, 그런 형태로 이제 배분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율에 따져보는 게 이제 효율성이어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는 여기서 이제 사운드는 이게 다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단어나 공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상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혼란이 오기 시작할 텐데 왜 그러냐면요, 드디어 저희가 빛이라는 부분까지 오겠죠. 빛이라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빛은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양자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 그냥 흔히 얘기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와, 조금 이상하죠. 어떠한 이제 모순 혹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띠는 애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전력학의 아버지 뉴턴이 프리즘이라는 걸 발견해내죠. 이렇게 생긴 프리즘에 빛을 쐈더니 7가지의 색깔로 나뉘어졌다. 이 7가지 색깔을 뭐라 그럽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뉴턴이 발견해내죠. 이걸로 인해서 뉴턴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까? 빛은 입자다. 빛은 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뉴턴의 인지도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근 100년 이상, 100년 동안 사람들이 빛은 입자다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과학계에는 또 다른 천재가 등장을 하듯이 이 얘기에 반증하는 친구가 하나 나와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요. 이중슬 실험이라고 요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요렇게 생긴 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입자를 쏠 수 있는 총을 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생긴 판을 하나 놓게 되면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겠죠. 네.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여기다 입자를 쏜 거죠. 그럼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은 여기다가 갔을 땐 다시 튕겨나가고 뭐 벽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나가고 구멍에 들어간 애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빛이 입자라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겠죠.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빛이라면 절대 이럴 일이 없는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한번 봤더니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면 빛이 파동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파동으로 갔을 때 부딪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파동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겹치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반증을 합니다. 빛은 파동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뉴턴의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지면서 이제 빛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과학자들끼리.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그렇게 둘이 싸우게 되면서 어떠한 학문이 생깁니까?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물리학에서도 유명한 학문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면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는 빛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항상이 아니라 이제 8학년 물리에서 빛을 배울 때 뭐도 같이 배우거든요. 거울도 같이 배우게 돼서 라이트 앤 미러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빛의 성질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빛의 성질을 알아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써놨듯이 빛은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빛은 매개체, 어떠한 게 필요 없이 진공 상태에서도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 매개체가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되고 산란도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빛에서 반사와 굴절과 산란, 이 세 가지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대충 알아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거울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반사의 내용을 한번 먼저 봅시다. 반사는 영어로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에 대해서 먼저 보면 저희가 거울을 두 개 그려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울, 요런 평평한 거울이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이제 이 평평한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페큘러, 그러니까 즉 평평한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페큘러라고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디퓨즈라고 합니다. 스페큘러는 많이 배우게 돼요.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스페큘러만 배우게 될 거예요. 거울 항상 평평하기 때문에. 디퓨즈 먼저 보자고 하면 빛이 이런 식으로 닿겠죠. 여기 그러면 항상 빛이 닿는 부분에 수직으로 이런 노멀 라인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무작위로 울퉁불퉁하니까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튀게 되어 있는데, 스페큘러는 어때요?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노멀 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멀 라인의 기점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인시던트 앵글이라고, 입사각이라는, 입사각 같은 각도로 반사각, 이 반사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리플렉션이 생기죠. 즉 반사가 된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인시던트 레이라고 하는 입사각과 리플렉티드 레이, 반사각은 결이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 노멀 라인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파일에 그림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밑에 보시면은 Law of Reflection이라고 있어요. Law of Reflection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반사 법칙이라는 거예요. 반사 법칙, 한국어 반사 법칙이라는 건데, 반사 법칙이 또 그렇게 별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리고 인시던트리, 이 쏘는 빛과 반사되는 빛, 이 두 개의 빛은 같은 선상에 있다. 그리고 항상 노멀 라인을 기점으로 항상 저희는 바라본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평면 거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들이 뭐냐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겠죠. 그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피리컬 미러라고. 스피리컬 미러, 스피어라는 게 이제 구잖아요. 구형 미러. 오래됐다의 그 구형이 아니라 구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울이다라고 해서 스피리컬 미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러를 한번 끌어서 한번 보면은, 미러, 빛은 빛이 아니라 거울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거울은 이제 플레인 미러가 이 친구죠. 일자인 플레인 미러가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리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스피리컬 미러 밑에 컨케이브라고 하는 것과 컨벡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컨케이브 미러, 컨벡스 미러. 컨케이브 미러는 오목하게, 그러니까 케이브, 동굴이잖아요. 동굴처럼 들어갔다 해서 이제 오목 거울이라고 하는 거고, 컨벡스는 반대겠죠. 볼록 거울,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반사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컨벡스와 컨케이브 미러를 더 자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살짝 지워주도록 하고요. 스피리클 미러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을 띄고 있냐면 구의 모양을 띄고 있어요. 구의 모양을 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잘려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컨벡스. 이 친구는 컨케이브.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도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잖아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선을 하나 그리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P라고 표기할 때 원래는 뭐냐면 Principal Axis. Axis라는 건 축이기 때문에 Principal Axis라고 하고요. 이 Principal Axis와 이 거울에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는 폴이라고 합니다. 폴이라고 하고요. 폴과 요 센터의 중심, 2등분하는 이 점을 포커스라고 합니다. 초점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기하학에서 포물선이나 어떠한 타원이나 이런 도형을 배울 때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초점이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물리라면서 이런 데에서 이제 쉽게 물리와 수학의 어떠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포커스와 폴의 이 길이를 소문자 F, 즉 포컬 랭스라고 하고요. 포컬 랭스라고 하고 이거는 뭡니까? 레디우스겠죠.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벡스와 컨케이브, 즉 스피리컬 미러의 다이그램, 그림이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친구가 컨벡스였잖아요. 근데 컨벡스 미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따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를 우리가 이제 메인 목적으로 배우는데 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림을 배우잖아요. 근데 얘는 그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반사가 돼서 만나게 되면 그냥 뭡니까? 센터가 아니라 여기도 포커스였겠죠. 포커스에서 가상의 선을 그렸을 때 그 선 그대로 나간다는 거. 이렇게 그렸을 때 사실상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반사될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컨벡스는 딱히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컨케이브를 주로 볼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케이브를 먼저 그려야겠죠. 컨케이브를 먼저 그리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을 쐈다고 해보죠. 그렇게 됐을 때 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이 포커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쐈을 때도 포커스 지나겠죠. 이게 첫 번째 법칙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센터를 지나게 그렸어요. 따로 그릴게요. 여기가 한 번에 그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센터고 이게 포커스죠.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 반사가 돼요. 이 선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죠. 이 폴에다 직접 쐈을 때는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노멀 라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의 노멀 라인은 뭡니까? 이거겠죠. 센터를 지는 두 개를 이등분하는 점인데 센터를 지는 점에서 이것도 노멀
당연히 센터를 지나야 되는데 센터 위에 빛이 있으니까 그냥 이 선 자체가 노멀 라인 되는 거고, 얘는 어떻습니까? 이 축 자체가 노멀 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려줘야 되는 노멀 라인은 얘밖에 없어요. 노트 보시면은 총 4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얘를 1번, 2번을 합쳐버린 거예요. 1번이나 2번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1번, 2번 합쳐버린 거여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총 3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빛의 반사 부분은 다 끝났어요. 빛의 반사가 다 끝났으니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굴절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발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반사는 L versus reflection이고요. 굴절은 R을 쓰죠. ref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조심해 주시고요. 굴절, refraction 파트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refraction 할 때는 항상 저희가 매개체를 2개로 나눠야겠죠. 여기를 이제 공기라고 하고, 여기 공기에서 유리로 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쌌어요. 직각이네요. 직각 같은 경우는 바로 갑니다. 이렇게 바로 굴절이 없다고 봐도 되죠. 똑같이 여기를 에어와 글라스, 공기와 유리라고 봤을 때 이렇게 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노멀 라인이죠. 여기도 노멀 라인을 그려주고요. 이게 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멀 라인으로부터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낮고 얘는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밀도가 낮은 곳에서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노멀 라인 가까이 붙는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반대를 한번 봐봐야겠죠. 여기 에어고 글라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유리에서 한번 싸보도록 하죠. 유리에서 쌌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멀어집니다. 얘는 멀어져. 그래서 반대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는 노멀 라인에 멀리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0도는 반환. 뭐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3가지죠. 직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총 3가지의 케이스를 우리는 모두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밑에 썼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은 가까워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은 멀어진다. 이게 아래에 적혀 있는 Law of Refraction 법칙 중 2가지. 그러니까 이 멀어진다, 가까워진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2개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그거 2개가 다 Law of Refraction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넬슬러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학을 듣게 되면 알 텐데, 스넬슬러는 뭐냐면요, the ratio of sine angle of incidence and sine of angle. 스넬슬러는 뭘 보여주냐? 사인이 나오는데 어떤 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입사각의 사인과 굴절각.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의 비율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I 분의 사인 R 혹은 사인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널리즘이죠. 이제 뭐 사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보자면은 삼각비 중에 하나죠. 삼각비의 특수가 한번 볼게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삼각비의 특수 한번 보죠. 0도, 30도, 45도, 60도, 90 이렇게 저희는 삼각비의 특수각을 이렇게 배웠죠. 얘는 뭐냐면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9, 90은 1. 요게 사인, 제가 삼각비의 특수각에 대한 사인의 표다라고 사인 나온 김에 같이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refractive index. refractive index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요. The ratio of speed of light in given pair of medium. 얘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efractive index인 n은 speed of light in medium. 그러니까 아무 매개체 상관없이 어떠한 매개체 속에서의 빛의 속도분의 vacuum이라는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V분의 C.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요. 진공 상태에서의 어떠한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C를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그냥 매개체 안에 있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V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은 V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N이 높을수록 빛은 더 느리게 이동한다. 한다고 적어놨죠. 왜냐하면 이게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줄어들었거나, 근데 얘는 항상 같잖아요. 얘가 분모가 줄어들거나 분자가 커져야 되는데 분자는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작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저희가 refraction 파트, 불순 파트의 거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total internal reflection. 이라는 건데, refraction 하다가 reflection 왜 나와야 하는데, refraction이 커지고 커지면서 반사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refraction을 하고 나서 reflection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total은 모든이라는 거고, internal 내부 혹은 안으로 reflection 반사. 그 말은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모든 빛이 내부로 반사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집화서 한번 보니 가능이 하더라고요. 이런 컨테이너 안에 물이 있었다고 해보죠. 공기고요, 물이에요. 그러면 총 3가지 케이스를 볼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은 멀어진다 했죠. 세타라고 그러는 이유가 세타니까. 그렇죠?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세타는 이제 둘 다 다른 값이고요. 각도기 때문에 그냥 세타랑 이렇게 갔어요. 조금 더 세타가 커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더 붙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떤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높이가 갖게 됐을 때 이 수면하고 일치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티컬 앵글이라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크리티컬 앵글을 써놨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빛이 안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멀어질 곳이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도가 같아졌겠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굴절이 아니라 반사가 돼버렸으니까. 반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와 세타 값이 같다라고 이제서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한 번 더 그린 다음에 아까 배웠던 리프락티브 인덱스를 한번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거 있죠. 이제 여기가 에어였잖아요. 여기 에어고 여기가 워터. 에어의 리프락티브 인덱스는 1이고요. 물은 1.5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리프락티브 인덱스, 공기의 리프락티브 인덱스 곱하기 뭡니까? 사인 i는 곱하기 사인 r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거기서 나온 거죠. 스넬스랑 리프락티브 인덱스 합쳐버린 거예요. 아까 스넬스랑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뭐였습니까? 사인 r분의 사인 i는 컨스턴트하다 했는데 또 v분의 c도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쳤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제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거 이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용해 볼게요. sin i는 n 나누는 거니까 에어 분의 n 워터 sin r이 나오겠죠. 곱하기인데 sin r이 뭡니까? 저희는 크리티컬 앵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드렸다. 크리티컬 앵글을 구하는 거니까 sin r이 어떻습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크리티컬 앵글을 구해야 그것보다 0.1도라도 크면 반사가 되는 거니까 이 크리티컬 앵글을 아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sin r 이 각 크리티컬 앵글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런 형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반사는 90도니까 상 90도니까. 그럼 사인 90도 1이었죠. 그러면은 얘는 1이었고 n 워터는 1.5였죠. 그래서 1분의 1.5는 뭐 2분의 3 곱하기 사인 90. 3 나누기 2는 1.5니까 사인 90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사인 계산할 때 각도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인 인버스를 해줘야겠죠. 2분의 3 곱하기 사인 90도를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41.81 정도가 나와요.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각도, 즉 크리티컬 앵글이 대략 41.81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앵글을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리프랙티브 인덱스와 스넬스 러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굴절에 대한 내용과 이제 스넬스 러, 리프랙티브 인덱스 이 두 가지 법칙의 응용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요, 응용을 해야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람 눈에 치료할 때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 안경도 렌즈잖아요. 렌즈도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저희의 눈에 초점을 맞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눈동자가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여기 반사가 되고 하나는 동공으로 찍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뒤에 레티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모여야 돼요. 초점이 여기에 잡혀야 저희가 시각이 좋다고, 그러니까 시력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나 그런 문제 없이 똑바로 초점이 잡혀서 보이기 위해서는 빛이 눈의 초점인 레티나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사람의 눈은 계속 퇴화를 하잖아요. 퇴화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마이오피아, 즉 근시증, 그리고 하이퍼메트로피아, 이 친구는 난시예요.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거 볼 수 있고 난시는 멀리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근시와 난시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일단 마이오피아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마이오피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의 눈이 여기 있어요. 마이오피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래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이 빛의 교점이 레티나보다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초점을 뒤로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뒤로 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컨케이브 렌즈, 컨케이브 렌즈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얘도 렌즈이기 때문에 빛의 굴절이 생기겠죠. 그 굴절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굴절로 이 초점을 뒤로 밀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뭡니까? 컨케이브. 아까 컨케이브 밀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컨케이브 렌즈라고 합니다. 자, 난시를 볼게요. 난시는 그럼 반대겠죠. 사람 눈이라고 하면은 난시는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초점이 레티나 뒤에 생겼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람 초점을 앞으로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컨케이브 썼잖아요. 그럼 얘는 컨벡스 쓰겠죠. 반대니까 컨벡스를 써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사람 눈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겨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의 눈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보기 위해서는 레티나라는 곳에 빛의 초점이 생겨야 되는데, 근시 같은 경우는 그 초점이 앞에 생기는 거고 난시 같은 경우는 그 초점이 뒤로 생기기 때문에 각자 컨케이브와 컨벡스 렌즈를 사용해서 이 초점을 앞으로 당겨주거나 뒤로 당겨줘서 이 레티나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도록 응용을 한 거죠. 저희가 이 어떤 내용을 응용한 겁니까? 빛에 대한 성질을 공부함으로써 인류가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방법을 찾아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뭡니까? refraction, 즉 굴절에 대한 응용이잖아요. 굴절의 응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왠지 모르게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옵티컬 파이버라는 건데, 옵티컬 파이버는 이제 전선 중에 하나예요. 전선 중에 하나고,
이제 이 그리기가 조금 상당히 좀 빡센데. 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클래딩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옵티컬 파이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요 중심부가 이제 코어라는 곳이. 그러면 코어로 저희가 이제 이런 빛을 썼어요. 여기 노멀 라인 생겨서 반사가 되고, 또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는데 여기는 밀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노멀 라인 또 하나 생겼죠. 여기는 밀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여기 밖에 비해서 밀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멀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는 반사, 여기는 굴절, 반사와 굴절의 응용을 함께 한 번에 보여주는 예시, 즉 뭐다 이게 옵티컬 파이버라고 하는 친구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빛의 거의 빛 파트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빛의 산란, 그리고 빛의 산란 같은 그런 또 다른 재밌는 성질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diffraction. 이거 먼저 볼게요. diffraction은 뭐야? diffraction 아까 보여줬던 그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죠. diffraction이 뭐냐면요, diffraction은 언제 보이는 성질이에요? 빛이 파동일 때. 지금 파동이잖아요. 파동일 때 보이는 성질인데, 무슨 성질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두 개의 판이 있고 가운데 구멍이 나있잖아요. 빛이 쭉쭉쭉쭉 이동을 하다가 이런 판을 만나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멍에서 또 다른 파동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diffraction의 diffraction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dispersion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dispersion, 제가 프리즘 얘기했죠. 뉴턴에 관해서 얘기할 때 프리즘 얘기했잖아요. 빛의 원색은 원래 하얀색이에요. 빛은 원래 하얀색인데 이런 프리즘을 만나고 나서 색깔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 나뉘어지면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어지는데 이 색깔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웨이브의 스펙트럼도 얘기했듯이 이 친구도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뭐냐면요, 하나의 쿼드란 거를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웨이브를 쪼개가지고 주파수대로 쪼개서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눈 걸 웨이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빛을 7가지의 색깔로 나눈 걸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지개색을 일상 속에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무지개에서 볼 수 있죠. 근데 무지개가 생기는 조건이 뭡니까?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들이칠 때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요, 비가 내리고 나면은 공기 중에 물입자가 있죠. 공기 중에 물입자가 있는데 이 물입자가 프리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빛을 산란시키는 거예요. 빛을 산란시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은 나누어지고 합쳐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밑에 동그란 이 그림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것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제 7가지 이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뉴턴의 스피닝 디스크라고 해서 7가지 빛의 스펙트럼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다가 핀을 꽂고 이 디스크를 빠르게 회전하다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이 섞이면서 빛의 원색이 하얀색이 된다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치시면 나오냐면요, 뉴턴스 스피닝 디스크
엑스페리먼트라고 치면은 이 실험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빛은 합쳐진다는 내용은 알겠어요. 빛은 나눠진다는 뭡니까? 빛이 나뉘어졌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나뉘어지고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7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이 원래 빛을 7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뭡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눌 수 있지만 또 얘네를 합쳐서 7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 얘기했고요. 빛의 산란 그리고 빛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에서 오늘 2강에서 나가려는 진도는 다 나왔고요. 이제 3강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3강도 되게 쉬운 거고 3강에서는 뭘 나가게 될 거냐면요. 전자기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자기학, 솔직히 전자기학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어려운 건 어느 단계부터냐? 10학년에서 전자기학을 깊게 공부할 때 어려워지는 거지 8학년 때는 또 앞서 말했듯이 그 표면만 살짝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은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뭐 파동, 고전력학, 빛 이런 것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뉴턴스 스피닝 디스크 꼭 한 번씩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